DLENC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낮은 수준의 수주 잔액 관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DLENC를 분석하게 된 또 그 동기는 어저께 뉴스군요. 9월 27일 하이엔드 경쟁 각축 DLENC 선보인 아크로 선호도 1위라고 위키리스 김주경 기자가 그 DLENC를 띄우는 기사인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는 말하자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어디 뺐다 하는, GS, 삼성 레미안과 GS 건설 자회는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DLENC가 3대 건설회사 대우, 현대, 그 다음에 어디죠? GS건설 거기를 제쳐두고 하이엔드라는 게 이제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높대는 건데 이렇게 고층 아파트 럭셔리한 귀족들만 사는 성 같은 그런 아파트 경향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데 들어가서 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아무래도 현재로부터 미래에 상류층이 사는 성캐슬 분야는 불황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상층과 하층이 분류되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많은 게 있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들도 하고 있죠. 그런 좀 사회적인 이슈적인 얘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좀 하고 스루풋 손익 내용으로 와서 매출은 2조 5천억 원으로서 1% 줄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증가한 거로 되는데 이 작년도 거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의미는 없고 사실은 2021년도 1월 1일자로 분사가 됐기 때문에 분사가 될 때 분사될 때 개시 재무제표에 의해서 재무상태표가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왜들 안 하고 연말 21년 말 또 시작하고서 하반기 상반기 그런 재무상태표는 있는데 이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시 재무상태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거라 해서 요거 올해가 2년 차인데 요 2년 차 때를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DLENC는 스루풋율이 78.3%로 매우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1조 7천억 원으로서 이거 비용은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2.1% 정도 증가한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생산성은 1.15로서 2,51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오래간만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특히 건설업 쪽으로 보면은 미청구 공사 성격인 계약자산이 감소한 것이 큰 원인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개시 2020년도 말이면 2021년도 1월 1일로 분사가 됐으니까 2021년 초 개시 재무제표가 있다면은 재고자산 명세가 있다면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액
그 다음에 계약자산의 변동액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요게 이제 그 한 5,300억 정도 재고가 되고 계약자산은 한 6,168억 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결국 그 상반기 쪽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 WCA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계약 자산도 249억 원이 그 증가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석을 위해서는 용지가 좀 532억 원이 크게 줄었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그 전체 재고 자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크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난 거로 됩니다. 그 용지가 532억 원이나 감소했다는 얘기는 아파트 건설을 그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상대적으로 그 뭐 완성 주택이나 미완성 주택의 그 증가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분양이 뭐 또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 계산서 때도 얘기했지만은 기업 분할 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왜 개시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업이라도 제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복식부기로서 이 세무서에 이 신고를 해야 될 때 개시 재무제표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그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요 위에 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DLENC는 전통 매출원가 시스템을 거부한 비성분표이다. 건설에 투입된 재료비만 총 건설 비용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 건설 비용 빼기 기말 재고해야 되는데 이 틀을 벗어나는 총 건설 비용. 그러니까 이 재료비, 이 건설하는 데 들어간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총 건설 비용이고 제조비로 치면 총 제조 비용입니다. 더하기 판관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비성분을 공시를 한 겁니다. 요거는 스루풋 회계도 아니고 원가 회계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2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9%에 해당합니다. 금액상으로 5.9% 증가했고요. 개인당 1인당 인건비는 3,970만 원으로서 연간 약 한 8천만 원 선 정도 예상이 됩니다. 평균 임금이 1.5% 인상된 거로 계산이 되고요. 외주 가공비는 거꾸로 줄었습니다. 외주 가공, 그러니까 매출액도 감소했고, 그래가지고 유사하게 한 1%선 정도 감소한 거로서 그렇게 됩니다. 건설업의 특징은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외주 가공비가 보통 한 7할대 정도인데 한 6할대로 떨어져 있네요. 요것은 이제 일반 건설업에 비해서는 외주 비율은 조금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가 그래서 예, 예, 좀 끊겼습니다. 2단계는 그래서 그 비교가 좀 불가능한 거고요. 이 어떤 편법인 제조원가,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는 그 상반기에 3억 9,1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재고자산 아까 보여드린 명세에 보면은 그 건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증감액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집계상 오류인지 현금 흐름표는 맞춰줘야 정상인데 이게 또 틀린다는 게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현금 흐름표상의 계약 자산이 현금이 108억 원 나갔는데 재무상태표 계약 자산은 249억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41억 원이 현금도 안 나갔는데 뜬금없이 141억 원의 계약 자산이 증가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원가 회계에는 그 재고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이거거든요. 또 계약 자산은 그 수익으로 이 매출 인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풀렸다.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좀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액에 대한 얘기인데, 그 DLENC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왔어요. 대부분 그 내용들이 그 연결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 같은 것들을 그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계속 그 여러 그 수주 산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공무부 수준의 그 관리 방법밖에 안 된다. 이제 기간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현대중공업한테 가서 좀 배워라. 이 저 완성 공사액이 매출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매출액이 2조 5천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간이 언제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여기 좀 나와 있는 걸 생략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계약일이 언제고 완공일이 언제다 하는 아직까지 그 여기 있네요. 참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집어넣는데요. 잠깐 뭐가 못마땅합니다. 아니 못마땅 수준이 이렇게 낮은 방법으로 공시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처럼 요 밑에 있는 양식과 같이 해줘라. 기간 개념이 들어간 그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이 계약자산 포함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그 하락을 하면은 일단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통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데 건설 자재가 내려갔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손익 내용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부풀림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하는 이 판단이 자꾸 심증이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금 속도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다만 수금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금 지급 속도는 좀 빨라진 거로 계산이 됩니다만 왜 그 수금 속도가 늦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하는 건설, 아파트 건설 쪽은 돈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광급공사라든지 그런 수주에 의한 공사 금액을 이렇게 늦게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해석할 때는 매출액을 계약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매출을 인식했기 때문에 매출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액상 22,642원이 감소했는데 근데 장부 가격 대비로는 오른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러면은 무상증자 때문에 2021년 말 장부 가격이 17만 6천 원대였는데 이게 9만 2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상증자를 거의 더블 식으로 증자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식 발행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액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저건 어쨌든 퍼로 봐서는 좀 상승한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되죠. DL이 23.15%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 11.58%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이 실적을 기준으로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한 5조 원 돈 그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 경우에 한 4,841억 원 정도 이익이 남겠다. 재고는 뭐 제로다. 그 증감액이 이렇게 그 가정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스루프 쪽으로 봤을 때 그 역시 5조 원으로 그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한 4,977억 원의 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이 포괄 재고 자산, 그 계약 자산, 수주 잔액을 빨리 밀어내 가지고 밀어낸다는 얘기는 빨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매출 인식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3%만 증분시키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매출은 8.4%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계약했을 때는 한 많아야 5천억 정도 예상되는 게 한 7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약자산, 재고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무슨 기술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기술은 2순위지 결코 1순위가 될 수 없다. 제가 그 스루폿을 소개하면서는 건설 기술이고 또 제조업이라면 어떤 제조 기술이고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핵심적으로 기본적으로 재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된다. 오늘도 내일도. 이것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